한 중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중국인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더니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엔느 몽투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양쯔웬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중국은 대륙에 위치한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지 저와 양쯔웬은 닮은 부분들이 꽤 있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양쯔웬이 제 인생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양쯔웬을 저의 절친이라 여겼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양쯔웬의 거짓 얘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양쯔웬의 입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것은 한국에 대한 말들이었어요. 양쯔웬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깔려 있다고 했고 또 고작 그런 국가인 주제에 대국인 중국을 질투해서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심지어는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세상에 설마 그런 끔찍한 민족이 있겠냐며 양쯔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어떤 중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옛 학자인 공자가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자기가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 시찰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 유튜버의 동영상 밑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두었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겉만 번지르한 빈민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학술교류 일환으로 대학원생 한 명을 1년간 한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마리엔느 네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구나. 한국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 너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려 1년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하다니요? 저는 혹시 제가 교수님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저의 지난 날들을 점검해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하찮은 취급을 당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지금 이 순간 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양쯔웬을 만나러 학생회관에 갔죠. 그리고 역시나 양쯔웬은 제 마음을 100% 이해해 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대체 왜 교수님은 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신 걸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국가인데 말이야. 차라리 네가 부유하고 위대한 선진국인 우리 중국으로 보내는 거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며 양쯔웬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죠. 앞으로 제게 펼쳐질 끔찍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저희에게 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중국인 양쯔웬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멍청한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의 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단단히 오해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분명 양쯔웬은 한국이 노숙자가 넘쳐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첫인상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우리 프랑스와 같은 수준, 아니 어쩌면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훌륭했고 그날 이후 저는 양쯔웬이 여태껏 제게 주입해온 가짜 정보와 실제 한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며칠 뒤 1년간 학술 교류를 하게 될 한국의 대학원에 처음 나가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한국 대학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어요.
왜냐하면 양쯔웬이 저에게 한국인들은 성격이 너그럽지 못해서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주머니 사정들이 좋지 못하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학원 동기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게 된 한국 친구들은 양쯔웬의 말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한국 친구들의 빼어난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매끈하게 윤이 나는 피부와 좋은 향기가 나는 머릿결, 총명한 눈빛은 물론 반듯한 이목구비와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까지. 그야말로 부티가 좌르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어딜 봐도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인 제게 불친절하기는커녕 뭐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항상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바로 핫팩이나 따뜻한 커피를 챙겨주었고 혹시라도 혼자 한국에 오게 된 제가 외로울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원생들은 영어에 능통해서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외국 원서들을 막힘없이 읽었고 한국에서 개발한 3D 프린터기와 열절단 레이저기, 학습용 드론 등 최첨단 학업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성취해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한국 친구들의 IQ가 높기도 하지만 이런 훌륭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는 덕분에 한국의 공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단 한 번의 막힘 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신세계와 같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의 인터넷 속도가 거북이 수준이라면 한국 인터넷 속도는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준이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그 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연구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고요.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 게임도 세계의 최정상을 찍을 만큼 정말 잘한다던데 그게 다 이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덕분인 것 같았어요. 실력의 기술이 더해지니 한국인들이 모든 분야의 정상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로 향했죠. 종로에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더군요. 먼저 저는 찹쌀 꽈배기를 먹어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의 빵인 크로아상과 비슷하게 생긴 그 빵은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게 딱 입에 넣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맛이었어요. 이어서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파는 호떡도 먹어보았는데 방금 막 만들어서 그런지 바삭바삭함이 생생하게 살아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인이라서 평생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웬만한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먹고는 잘 감탄하지 않는데 한국식 디저트들은 저에게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타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영국의 바로 옆 나라이고 그 때문에 프랑스인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면서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프랑스어가 영어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런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음식이 뛰어나게 맛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빨리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더니 저를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각종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가게 디자인을 한옥 스타일로 해두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빈대떡집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옥 스타일의 가게에서 한국의 전통 술과 음식을 먹으니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절로 흥이 났거든요. 물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빈대떡과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의 조화도 일품이었고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자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을 놓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해버리거든요. 소매치기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무장 강도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이었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밤거리도 프랑스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닌데 만약 강력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배가 너무 부른데 청계천에 가서 조금 걸으며 소화를 시키고 집에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늦은 밤에 산책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저는 기겁을 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냐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밤거리가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도심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환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국은 예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의 씨를 말려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은 다들 기본 생활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의 말에서는 일체의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속는 셈치고 그들과 함께 청계천에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고 아름다운 청계천과 안전한 서울의 밤거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한국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청계천에 설치된 조명들은 오색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산책을 했으며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늦은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렇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지 않겠냐는 거였죠. 마침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그렇게 저는 그 친구 혜인이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택시에 탄 혜인이는 기사 아저씨에게 자기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하층민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상하수도도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쥐와 벌레가 들끓고 각종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 공간이 바로 프랑스의 아파트죠. 게다가 전에 양쯔엔도 한국의 아파트는 중국의 아파트와 달리 후줄근하고 수준 낮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악평을 쏟아낸 적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기숙사에 갈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혜인이네 아파트에서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구질구질하다는 양쯔엔의 말과 달리 혜인이네 아파트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우선 외벽 디자인이 매끈하게 빠져 있고 단지 내부의 분수와 대리석, 소나무, 각종 조형물로 이루어진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귀족이 사는 궁전 같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아파트가 외부만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기본이고 골프장과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카페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경하던 저는 혜인이에게 혹시 너 엄청난 부자였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많고 심지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도 고급 아파트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을 텐데? 라더군요.
당연히 프랑스 고급 주택가에도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고 혜인이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이게 한국의 기본 생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대체 그동안 나는 왜 한국이 빈민한 국가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또 양쯔웨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한국 비하 발언을 해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제 표정이 굳어지자 혜인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알려준 것들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그 중국 친구가 제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등 괴상한 주장을 하곤 해. 하지만 그건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탄로날 거짓말에 불과하지. 먼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어도 중국의 속국이 되었던 적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조상들은 옛부터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왔지.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훈민정음의 첫 장부터 정확하게 밝히셨어.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것들과 구분짓고 온전히 지켜낸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혜인이는 그와 반대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화를 제 손으로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과거 중국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하던 시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겼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건 바로 중국의 문화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죠.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남아있는 문화 자산이 없고 그 때문에 한국의 훌륭한 문화에 군침을 흘리며 무지성으로 중국 주변국의 문화는 모조리 다 중국 것이다 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를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무시를 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주입하는 망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세뇌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조작된 가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인들 중에는 아직도 문맹인 사람들도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가름할 능력도 없다고 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동경하며 여전히 석기 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전 세계의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었어요. 혜인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뇌가 정지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양쯔웬의 거짓말에 바보같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화가 났죠. 물론 양쯔웬도 중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쯔웬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도 한국은 세계의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듣고 있을 테고 한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야욕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저열한 국가라는 양쯔웬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저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혜인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한국같이 수준 낮은 나라에 오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 실제 한국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훌륭한 나라인데 말이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한국을 오해하고 멋대로 과소평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잠시라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중국인들의 얕은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게. 혜인이는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편히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불닭볶음면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쾌활하고 상냥한 한국 친구들과 악취 없는 한강 공원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프랑스로 돌아갈 짐을 챙기며 저는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양쯔웬이 떠올랐어요. 대체 그 중국 여자애는 왜 제게 그런 몹쓸 거짓말을 한 것이며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티켓은 중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양쯔웬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인류 선진국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양쯔웬이 묘사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대자로 누운 노숙자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끔찍한 악취도 풍겨오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도 특유의 악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더군요. 그건 마치 콧구멍을 뚫고 뇌를 찌르는 듯한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최악의 냄새였어요. 게다가 중국의 건물들은 거치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전혀 없더군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충격적이게도 실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2019년 상하이에서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난성의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무려 52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7층짜리 호텔은 붕괴 조짐을 보인 지 단 2초 만에 폭삭 무너져 버리기도 했죠. 심지어 현재 중국의 주거용 건물 중 무려 6억 채가 공실로 비어 있다고 해요. 이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것을 뜻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가 중국이라던 양쯔웬의 주장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표였죠. 6억 채의 공실이라 웬만한 국가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중국의 참담한 모습을 카메라에 모조리 담았어요. 이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로 들고 가서 양쯔웬에게 따질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양쯔웬을 참교육할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찾아왔답니다. 프랑스 대학원에 복귀한 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자연스럽게 양쯔웬을 발견할 수 있더군요. 양쯔웬은 여전히 그 특유의 듣기 싫은 커다란 목소리로 프랑스 대학원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 위대한 중국이 키워준 나라야. 한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의 조상을 살펴보잖아? 그럼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든. 다시 말해 한국의 근본은 우리 중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원래 한국은 가난하고 냄새나고 무식한 사람들만 바글거리는 열등한 국가였는데 중국이 안쓰럽게 여겨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중국의 전통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양쯔웬이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쯔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누구냐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잔뜩 당황한 얼굴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양쯔웬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뭐, 한국이 중국을 모방해? 야, 사기를 칠 거면 좀 말이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잘 나가는 한국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후진국 중국을 모방하겠냐? 그 반대라면 모를까. 한국의 선진 문화를 모조리 카피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훔치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중국인들이 하는 짓이잖아. 제 말이 끝나자 양쯔웬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뭐야, 그럼 그동안 양쯔웬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선동하고 다닌 거야? 중국인들 인성 안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줄은 몰랐네. 라며 웅성거렸죠. 그러자 양쯔웬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뜬금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마리엔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후진국이라니.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강대국이라고. 상식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땅 크기 차이가 얼만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역시나 양쯔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이때를 대비해 중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허름하고 낙후된 건물들과 길거리를 가득 채운 노숙자들까지.
중국의 실체를 마주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올 줄 예상 못했던 양쯔웨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두른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사진들이야. 진짜 중국은 이렇게 후지지 않다고.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란 말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겨대기만 하는 양쯔웬의 모습은 이제 안쓰럽기까지 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한국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죠. 그러자 양쯔웬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 일단 화장실에 가겠다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학생들은 가서 영영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양쯔웬을 조롱했고 그날 이후 양쯔웬은 대학원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답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양쯔웬은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한국인들이 정말 안 됐다고 느껴졌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최근 중국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해본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싶어. 그래서 한국 바로 알기 동아리를 만들었어. 혹시 한국의 선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 줘. 한국은 콧대 높은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단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중한 한국이 중국의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영상은 여우튜브 복구 영상입니다. 앞으로 복구 영상은 이렇게 신규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넣어서 다시금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한 국제학교 복도에서 한국인 여학생과 중국인 남학생이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인 여학생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중국인 남학생.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텔라 스미스이고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고향인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고 아빠와 둘이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빠가 뜬금없게도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해주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분은 저에겐 너무나 낯선 나라, 한국이란 나라였죠.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저와 마트 2가지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실한 아빠가 만들어주신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죠. 스텔라,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거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어쩐지 얼굴을 붉히셨고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저는 순간 안 좋은 예감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예감 말이죠. 불안해진 저는 누구를 소개해주려고 그러시냐며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달라고 아빠를 졸랐었는데요. 그러자 아빠는 쑥스러워하시며 너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란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아빠는 오직 제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새엄마라는 이야기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죄 짓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빠를 보며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아빠의 여자친구 후보들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았답니다. 누구지? 설마 옆집에 사는 메리 아줌마인가? 아니면 아빠 친구 케이트 아줌마인가? 솔직히 아빠가 그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할 자신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빠의 유일한 가족은 저였고 제 유일한 가족도 아빠였으니까요. 그렇게 둘밖에 없던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은 설레기보다는 불안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여태껏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셨고 언제까지고 제가 아빠를 독차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저는 마음을 좋게 가지려 노력해보았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속에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졌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 역시 긴장한 건지 일찍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 부녀는 문제의 그 여자분을 만나기로 한 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저는 마침내 카페의 문을 열었어요. 이 문 뒤에는 제 새엄마가 될 여자분이 계셨죠. 그런데 세상에 웬 동양인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저 여자가 우리 아빠의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낯선 동양인의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린 제가 아빠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저는 한국인 새엄마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그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강행하셨죠. 결혼식 후에 아빠는 새엄마가 자신의 삶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면서 엄마 말씀 잘 들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을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전 끝까지 새엄마를 미워할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답니다. 아빠와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온 새엄마는 아빠를 도와 마트를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마트에 24시 운영이나 배달 서비스와 같은 한국에 있다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건의 진열대 밑에 보기 좋게 가격표를 붙여두었고 마트의 전등을 제일 밝은 것으로 갈아 끼우기도 했고 저는 새엄마가 아빠의 마트를 바꿔가는 것을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어요. 한국인 새엄마의 손길이 닿은 뒤부터 우리 마트는 완전 대박이 났거든요. 시작은 작게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였어요. 저 한국 여사장이 운영하는 마트가 이용하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우리 마트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죠. 그 모습에 아빠는 그저 싱글벙글 했는데요. 태어나 아빠의 그런 방정맞은 웃음도 처음 봤고 외국에서 온 새엄마의 품에 폭 안겨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토가 나올 뻔했지 뭐예요. 여하튼 새엄마의 그런 놀라운 손길에 아니 그냥 잘 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지역 신문 기자가 마트의 성공 비결을 물으러 인터뷰를 하러 올 정도였어요. 새엄마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에서 제가 생활했었던 그대로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마트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동시에 새엄마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쭈뼛거리며 새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죠. 솔직히 전 아직도 새엄마가 좋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뭔가 새엄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 마트는 아빠가 혼자 운영할 때는 적자를 보는 날도 정말 많았었다고 했죠.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는데 대체 무슨 방법들을 썼기에 마법처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새엄마는 그런 제 질문이 귀여웠는지 한동안 깔깔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법 같은 거 없단다. 어떤 거창한 비법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저 한국에서 실제로 마트가 운영되는 방식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자 새엄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해. 그리고 부지런한 만큼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달과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그리고 마트마다 정기 세일 같은 판매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거든. 사실 난 오히려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만난 뉴질랜드 마트들이 너무 구식이라 놀랐는데? 저는 새엄마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검은머리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유럽의 백인들보다는 열악하고 발전이 아직은 덜 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의 모습이나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를 새로움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먼저 그동안 제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여긴 새엄마는 엑셀로 회계 정리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시간 관리도 철저하고 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또 제가 괜히 싫어서 새로운 새엄마가 못생겼다고 아빠한테 놀렸었는데 사실 새엄마의 얼굴도 그렇지 않고 고왔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백인들에 비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또래에 비해 주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냥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엄마는 저와 아빠에게 항상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새엄마에게 어느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마음을 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새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왜냐면 새엄마가 온 뒤로부터 저희가 지내던 마을 전체가 한국에서 온 새엄마에게 다들 반해버렸을 정도니까요. 마트는 늘 인산인해였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제 셋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닥쳐왔어요. 그건 바로 저의 장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나라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거나 옆 나라 호주로 떠나는 게 현실이에요. 저라고 다를 것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전 미래에 대한 계획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아빠 엄마를 도와서 마트 일을 했으면 되었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새엄마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도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푸르른 초원이 가득한 뉴질랜드에서 마트 일이나 간간히 하면서 그냥 살고 싶었는데 새엄마가 아주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새엄마는 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특단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난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버텼어요. 여기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제 친구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새엄마는 좋았지만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새엄마한테는 도저히 말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서 아빠한테 떼를 쓰면서 안 가겠다고 쫄랐는데 아빠가 저한테 아빠도 엄마 무서운데? 라는 것이었죠. 와, 완전히 등치는 산만해서는 새엄마한테 완전 잡혀 살더군요. 새엄마는 한국에는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며 저와 아빠를 단숨에 설득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새엄마의 뜻에 따라 마지못해 한국으로 향하며 저는 내심 너무 불안했어요. 이런저런 걱정에 저는 저절로 우울해지기도 했었죠. 그나마 한 가지 신났던 것은 한국에 가기 전 일본을 경유하는 김에 가족끼리 일본에서 짧게 여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일본도 한국처럼 아시아 국가이기는 하지만 아예 눌러 사는 게 아닌 여행이라면 다른 거니까요. 때문에 일본 여행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좋았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일본은 선진국이었으니까 선진국다운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죠. 하지만 그건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일본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캐리어를 화장실 밖에 둔 것이었죠. 화장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기에는 캐리어가 지나치게 커서 잠깐만 밖에 두고 얼른 다녀오자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일본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지 않나요? 근데 제 캐리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둑을 당하다니요.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우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항의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아니, 선진국이라는 일본 공항 직원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한마디들을 못하는 거죠?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까지 동원해서야 겨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공항에는 CCTV가 있으니 공항 경찰이 그것만 확인해주면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해달라는 CCTV 확인은 해주지 않고 저희에게 무슨 알 수 없는 서류만 한 뭉치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CCTV 확인을 하려면 이 서류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류들을 우편으로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과정이 대체 며칠이나 걸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빠르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경찰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끝내 돌아온 대답은 그놈의 망할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뿐이었고 결국 저는 캐리어를 찾지 못한 채 호텔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본 여행은 시작부터 엉망이 되었고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까지 제 캐리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일본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캐리어를 찾게 되면 우편으로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됐네요 이 사람아 라고 되뇌면서 저는 더 이상의 기대를 버리고 한시라도 바삐 일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묵었던 숙소는 굉장히 비좁았고 지하철을 타든 공공장소를 가든 뭔 이야기만 하려고 말을 꺼내면 시끄럽다는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와 진짜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싶었습니다. 내심 걱정이 돼서 새엄마한테 한국도 일본처럼 이런 거 아니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 2시간이 지난 뒤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다르긴 달라요. 우선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사용하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본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은 제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그 자체였죠.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시설들도 저를 놀라게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한국과 같은 시설들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한국 시설들은 다 새 것 같고 현대식이면 일본은 좀 오래된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뭐 말하기도 뭐 할 정도예요. 사실 뉴질랜드의 공항은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최첨단 미래 도시 그 자체더군요. 주요 스팟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무빙 워크까지 있어서 이동이 너무 편리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ATM 기계, 게다가 세탁소까지 이곳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새엄마가 뉴질랜드에서 그냥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마트에 도입했다고 했던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내가 살아야 하는 한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라고? 그럼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내심 속으로 기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새엄마와 함께 앞으로 제가 다니게 될 인천의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새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숙하고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차 타고 학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새엄마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가 오고 그마저도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태워주시거나 합니다. 아직 저희는 차가 없으니 당연히 택시를 탈 줄 알았어요.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워낙에 운전면허를 어린 나이에도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덜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차 얘기를 꺼내자 새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고는 한국은 뉴질랜드와 다르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버스에는 실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 안에 많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이렇게 등교하는 것이 익숙한 듯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버스는 제가 다닐 국제학교 정류장에 멈췄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삼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가려면 2시간은 가야 하거든요. 근데 4배가 빠른 30분 만에 왔으니 얼마나 빨라요 글쎄. 그런데 더 놀란 건 학교에 들어가서였어요.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다들 하나같이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냐고요. 뉴질랜드에 가서 휴대폰으로 뭘 본다? 느려 터져서 버퍼링이 걸려 뭘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느려요. 심지어 유료로 돈을 지불해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죠. 근데 한국의 학교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 있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살짝 터치만 했는데 사사삭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 버리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제 SNS에 뉴질랜드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렸어요. 얘들아 믿겨져? 지금 한국에서 이 글을 올렸는데 단 0.1초밖에 안 걸렸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올린 글을 보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한국의 인터넷이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에이그, 이런 답답이들, 너네들은 아마 평생 이런 디지털 인프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죠. 물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지만요. 새엄마가 제 담임이 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도의 창문을 통해 한국 학교의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절로 감탄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 학교의 교실이 뉴질랜드의 교실과 비교해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우선 칠판부터 달랐어요. 뉴질랜드는 아직도 대부분의 교실이 분필 전용 초록색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교실에는 최신식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선생님들은 각종 영상과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내용은 흥미로워 보였죠. 게다가 교실 내부에는 에어컨은 물론 히터, 공기청정기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아무리 험하고 궂은 날씨라고 해도 이런 환경이라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온몸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면 아니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새엄마의 무시무시한 등짝, 스매싱이 또 날라올 거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여하튼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기분을 느끼는 사이 새엄마는 저의 입학 절차를 모두 마쳤고 시간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죠. 담임 선생님은 제게 이왕 여기까지 온 것 학교 급식을 먹고 가라고 제안하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식을 먹기 전 간단히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곳에서 또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니, 비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전 한 번도 못 봤었어요. TV에서나 봤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마다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새엄마 좋은데 살았었네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새엄마와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이번에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잔뜩 기대하게 되었죠. 뉴질랜드에서는 카페테리아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빵이나 감자튀김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거든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요. 물론 그 도시락이라는 것도 샌드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학교에서 먹는 점심에서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과연 한국의 학교는 어떨지 기대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100%, 아니 1000% 만족하게 되었답니다. 식판에 수북하게 쌓아주는 밥과 반찬, 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죠. 뉴질랜드 카페테리아에서는 겨우 잼 하나 바른 손바닥만한 샌드위치 하나에 거의 8,000원을 받거든요. 사실 그것 하나 먹어서 배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맛도 없는데 한국의 급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음은 물론 양도 많아서 밥을 먹는 내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바로 올렸는데요. 너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한국의 학교 점심 메뉴다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뉴질랜드 친구들은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댓글로 뻥치고 앉아있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정도라면 급식비가 어마어마하겠는데? 라는 반응도 있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식사까지 마치고 새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사실 저는 여태까지 백인들이 되게 잘 사는 나라고 아시아는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호주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여기가 더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제가 태어난 뉴질랜드는 그냥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태어난 엄마가 부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시더니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속상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뭔가 시무룩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내가 너에게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연결시켜 주었듯 앞으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저의 노력으로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뉴질랜드와 한국이 서로의 좋은 점을 닮아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죠. 그런 제게 새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의 공부 커리큘럼을 이미 엄마가 다 짜두었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미소를 보이셨어요. 저는 순간 뜨끔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역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철두철미한 한국 엄마답죠?
그렇게 저는 새엄마와 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뉴질랜드와 한국 양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것을 약속했고 그날 이후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마 세상에 그 누가 되었든 새엄마의 시퍼런 눈빛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새엄마 은근히 엄청 무섭거든요. 중간중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가 제 곁에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학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 역시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제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달리 정이 많다더니 저는 정말이지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체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 밖에서 엄청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 일이지 싶어서 교실 밖을 나가봤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온 학생들이 모여서 둘러싸 구경했죠. 원래 학교에서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면 구경하기 좋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여학생은 한국인이었고 그 여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학생은 중국인 학생이었어요. 국제학교다 보니까 여러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래? 하고 물어봤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인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안에서 누가 놓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중국인 남학생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다툼의 시초가 된 건데 그 중국인 남학생은 그 휴대폰은 자기 거라면서 달라고 하고 있던 거였고 한국인 여학생은 아니 휴대폰은 여자 화장실에 있었는데 무슨 네 거냐고 말하는 거냐면서 대립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휴대폰은 진짜 그 중국인 남학생 휴대폰이 맞았고 한국인 여학생과 더불어 주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까지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거냐며 따지기 시작했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중국인 남학생은 갑자기 목소리를 올리더니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깐 들어갔던 것뿐인데 왜들 호들갑이냐면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맨날 후진국 소리나 듣는 거라면서 요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학생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니 사내놈이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던데요? 사실 싸움까지 난 큰 사건인데 어찌나 웃기던지 진짜 재밌었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깔깔거리면서 뭔 그런 사내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엄청 웃으셨는데 엄마는 무섭고 싶어런 눈빛을 하시더니 괜히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쏘아보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빠의 등짝을 세차게 날리시면서 어른이나 애나 똑같네 하시고는 밥이나 먹으라면서 아빠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에이 아빠나 그 중국 남자애나 여자한테 맞긴 똑같은데? 라고 했죠. 뉴질랜드 시골 동네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새엄마의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점점 한국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자리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홍보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뉴질랜드의 문화를 전파하고 뉴질랜드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선진 문화와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제 바람은 언젠가 저를 그 목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강했던 한국인 새엄마의 딸이고 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나라 한국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여우튜브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즐겁고 재밌는 사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길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